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가 연일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경제 면에서는 55년 만에 독일에 밀려서 4위로 내려갔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그 공식 집계를 보면은 그 일본의 그 실질 GDP 성장률 이게 이제 속보치인데요. 네. 1.9%로 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해 보니까 그 명목 GDP 해로서 그 작년에 그 4조 2,106억 달러 정도. 그래서 독일에 밀렸습니다. 네. 독일이 일본보다 한 2,5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명목 GDP입니다. 이게 많은 걸로 이렇게 비교가 돼서 그 일본이 이제 세계 그 경제 4위로 또 처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숫자로 좀 보자면 일단 1.9% 성장이라고 어제 집계가 된 건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겠죠. 좀 자세한 내용 볼까요? 그 우선 인구가 일본이 1억 2,500만 명으로 그 독일이 8,300만 명 정도니까 뭐 50%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 경제 규모가 오히려 더 작아진 겁니다. 네. 독일도 사실 뭐 그렇게 경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여기도 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 이상으로 인플레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명목 GDP에서는 일본을 제친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 2010년에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이 이어서 2위 경제국이다가 2010년에 이제 중국에 밀려서 3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독일에 밀렸고 지금 관측을 보면은 2026년께는 인도가 이제 세계 인구가 이제 중국을 초월해서 가장 많지요. 하나 더 밀려가지고 5위까지 떨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일본 매체들은 일단 뭐 그 엔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기적인 그 저성장세가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그 노동 생산성이 지금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케이는 엔화로 표시된 장기 성장률 추이도 지금 독일이 일본에 비해서 신통치가 않다. 그러니까 독일이 일본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경제적 낮은 그 생산성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했고요. 독일은 반면에 2000년대 이후에 노동 개혁을 해서 생산성을 좀 향상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일본보다 낮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하고도 좀 짧게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네.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는 지난달 그 지난해 GDP 성장률이 1.4%, 그러니까 일본이 1.9%니까 밀렸죠. 그래서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에서 일본에 밀렸는데 네. 반면에 올해는 다시 일본에 앞설 걸로 그렇게 국제통화기금이 지난달에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실질 GDP가 2.3% 정도 늘어나는데 반해서 일본은 0.9% 증가에 그칠 걸로 그렇게 IMF가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 경제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일본과 영국의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 금융 완화 정상화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에서 12월 GDP 속보치가 그 물가 변동 제외한 그 실질 조정치 기준으로 해서 연일로 한 0.4% 감소, 2분기째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침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12일, 그 12월 경우에 그 GDP가 연일 기준에서 그래도 한 1% 이상 증가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예상 외로 감소한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소비라든가 그다음에 설비 투자는 3분기 연속 지금 감소한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이게 스텝이 지금 꼬였다는 진단입니다. 월가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뭐 몇 차례 금리 인상은 고사하고 금리 인상 자체를 뒷받침하기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인플레를 고려할 때 실질 임금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미국도 지금 뭐 금리가 아직도 높죠. 그래서 미국이 물론 경기가 좀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 성장도 지금 발목이 좀 붙잡혀 있는 상태고 중국은 뭐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그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일본 상황이 어두워서 일본은행이 긴축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합니다. 네. 당초에는 연초부터 어떤 정상화 얘기, 그렇죠. 일본 은행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다가 있었는데 이제 지진이라는 변수가 좀 있었고요. 이게 그것도 미뤄진, 겹쳤죠. 네, 네. 미뤄진 분석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또 나온다면 좀 더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석이고요. 영국 얘기 앞서서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영국도 기술적 침체 얘기 나오죠. 지금 뭐 유럽도 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로이터가 어제 전한 걸 보면은 영국도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걸로 나왔습니다. 공식 집계가 나왔는데 지난해 3분기 GDP가 한 해 전보다 0.1% 줄었는 데 이어서 지난해 4분기에는 감소폭이 0.3%로 확대됐습니다. 네. 4분기 감소폭은 시장 예상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국 중앙은행은 올해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관측을 하는데 네. 그렇게 신통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영국이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보수당이 상당히 더 불리한 처지에 모일 것 같다고 그렇게 몰릴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독일 얘기도 좀 해주세요. 독일도 아까 네. 작년에 실질 GDP가 0.3%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람에 지금 이제 독일 경제에 아주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동유럽 경제 4강이 이제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인데 불가리아 한 나라 빼고는 다들 마이너스 성장했거나 지금 제로 성장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보면은 이제 이 작년 동유럽 동유럽 4개국이 독일에 수출하는 그 비중이 한 25%까지 되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흔들리니까 동유럽들도 지금 도미노 효과로다가 지금 계속 그 철퇴를 맞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와 그 네. 여타 나라들의 경제 간의 디커플링이랄까요? 좀 차이가 점점 좀 심해진다 이런 생각이 그런 것 듭니다.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인의 59%가 기업의 탐욕이 인플레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미국의 내비게이터 리서치가 최신 조사를 한 거를 UPI가 어제 전했는데요. 네. 미국 사람의 59%가 그리드플레이션, 이제 그리드 이제 탐욕하고 탐욕. 이제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죠. 네. 이게 이제 기업 탐욕에서 비롯된 인플레인데 이게 그 미국 인플레의 주요 원인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걸로 그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별 차이도 완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72%는 그렇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 이 그리드플레이션을 인플레의 주요 원인으로 봤고요.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은 45%만 그렇게 봤고 중도층은 62% 정도.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네. 또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정부 네. 지출이 인플레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도 응답자의 59%인데 이것 역시 정치적인 성향이 그 반영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층은 25%만 그렇게 보는 반면에 공화당 쪽에서는 78% 정부 지출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리드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슈링크플레이션 이게 이제 가격은 그대로 놔준 채 양만 줄이는 거죠. 그렇죠. 이것 탓이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소비자한테 인플레 부담을 전가한다고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리드플레이션이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그래서 그런 있다면서요. 시각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앞서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네. 작년 5월 말에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렇게 물가를 올리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이 이렇게 매출을 유지하기 때문에 침체로 가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식의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 분배가 자본 노동 간의 권력 투쟁 결과라는 식으로 그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이 이윤이 증가하는 게 이 인플레에 미친 영향이 임금 상승 때문에 이미 희석됐다. 뭐 이런 점도 덧붙였는데요. 글쎄요, 조금 여기서는 견해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하나의 현상을 봐도 뭐 입장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다른 네. 해석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정치 얘기인데요. 미국 민주당이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좀 기세를 올리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현재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에 네. 뉴욕주 제3선거구 연방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꽤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공화당 현직 의원인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 12월에 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민주당이 이기는 바람에 연방하원 의석 차가 이제 6석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3석이 됐습니다. 네. 여기는 성향이 원래 어떤 뭐 지역적인 원래 뉴욕주는 뭐 특성이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민주당 성향이 강했는데 이게 이제 롱아일랜드 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인데 최근에는 공화당이 상당히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뭐 대선에서도 이게 이제 핵심 이슈인데 이른바 불법 이민 문제. 이게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번 그 보궐선거가 어떤 시사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뉴욕주는 물론 남부에서 넘어오는 그 지역이 멀기 때문에 그 불법 이민 문제에 좀 한동안 이렇게 멀어져 있다가 지금 남부에 있는 주들이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 해가지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전부 대도시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네. 뉴욕으로도 많이 왔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뉴욕주에서도 불법 이민 문제가 이제 주요 핫 이슈가 됐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대선 때까지 이제 이 국경 문제라든가 이런 그 예산 이걸 계속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든을 끝까지 애를 먹이려는 전략을 지금 그동안 이제 유지를 해왔거든요. 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불법 이민 문제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 지경을 만들었다 했는데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의외로 이게 안 먹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그 물고 늘어지는 전략이 과연 대선에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대선 운동이 뭐 한창인 가운데 이런 결과가 조금씩 기세랄까요? 이런 거에 영향을 좀 줄 것도 같고요. 내부적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폴리티코 얘기인데요. UAE 등의 일부 아랍국이 뭐 자국 영토로부터 이라크, 시리아 등에 가해지는 미국 군사 공격력을 갈수록 제한한다. 이거 어떤 분석입니까? 그저께 그 폴리티코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또 네.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가 어제 이걸 또 부각시켰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서 일부 친서방 아랍국들이 자국 영토로부터 그 미군이 이라크라든가 시리아, 홍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를 갈수록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폴리티코에 이걸 귀뜸했던 여러 명의 소식통들 얘기는 그 미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 이란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더군다나 그 너무 미국에 협조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까봐 그런 걸 좀 네. 꺼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터지고 나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그 서방 연합군이 이라크, 시리아 안에 그 내에 있는 그 친이란 무장 세력 계속 공격해 왔죠. 그다음에 홍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 대해서 지금 뭐 중동전이 훨씬 더 확전될 수 있다는 그 우려들이 큰데 여기 그 이란 같은 경우는 무장 세력들하고 연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거 무장 세력이 우리 말 안 듣는다.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인 거라고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자 이렇게 지금 그 친미 쪽 아랍국들도 조금 좀 더 이렇게 발을 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네. 서방이 너무 가깝다는 이미지가 좀 생기는 걸 꺼린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이 연계된 해커 집단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뉴욕 타임스가 그저께 보도한 거를 그 오픈 AI, 챗 네. GPT 개발사인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러시아 연계 집단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위성통신하고 레이더 기술 연구에 챗 GPT를 활용한다. 그리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보안 시스템 우회하는 거를 그 이슬람 혁명 수배하고 연계된 해커 집단이 이 과정에서 챗 GPT를 도움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이메일 같은 걸 뭐 위장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다만 이제 뉴욕타임스 지적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이쪽 해커들이 이 챗GPT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그 상상했던 것보다 더 새로운 어떤 그 치명적인 공격법을 개발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메일을 뭐 작성한다거나 무슨 뭐 검색하는데 그런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 수준 정도인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좌우지간 그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책임자 얘기는 300개가 넘는 해커 집단하고 사이버 범죄자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지금 계속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챗 GPT 관련 얘기 좀 더 이어갈까요? 이 오픈 AI가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법정 싸움에서 일부 이겼다고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그 미국의 그 코미디언하고 소설가 몇 사람이 이제 그 챗 GPT가 자기네 창작물을 무단 도용했다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게 있거든요. 거기 대해서 이 법정에서 일부 그 오픈 AI 쪽 손을 들어줬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일부 이겼다는 건 뭐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요원은 이런 겁니다. 네. 챗 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자기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너무 그 오픈 AI가 그건 아니다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그 일리 있는 얘기라는 식의 그런 그 판결을 일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생성한 결과물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창작물 간의 유사점에 대해서 그 이런 그 원고들이 이거를 그 자기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원고들한테 다음 달 중순까지 새로운 소장을 제기해라. 기회는 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네. 비슷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픈 AI 주장을 인정한 거고. 그러니까 네. 비슷한데 완전히 베낀 거는 아니라는 식의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네. 아시다시피 존 그리샨 같은 그 작가라든가 뭐 시각 예술가, 음반 출판사, 뉴욕 타임스도 지금 챗 GPT 같은 데를 이제 소송을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이른바 공정이용 원칙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저작권자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허용한 법적 개념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오픈 AI 같은 데서는 우리는 이렇게 창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오픈 챗 GPT 학습시키는데 활용하는 게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저작권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데 일단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서는 그 공정 이용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조금 뒷받침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물론 계속 재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개념이 공정 이용이라는 네, 개념이군요. 이 오픈 어디까지 AI, 네. 베끼는 거를 허용하느냐는 겁니다. 챗 GPT 비롯해서 AI와 관련된 저작권 이 소송은 계속 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판례 같은 것들이 예, 앞으로 이제 중요해질 것 굉장히 같습니다. 어떤 네. 그 오픈 AI 쪽하고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결과들 계속 좀 보겠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상에서 원격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 내 의료 로봇을 조종해서 수술하는 게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뭐 원격 진료 문제 우리한테도 지금 이게 하나의 네. 화두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미국의 그 의료 로봇 개발 업체 이제 버추얼 인시전이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나사하고 같이 그 의료용 로봇, 소형 로봇을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얼마 전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브라스카 대학하고 이제 공동 개발한 이 의료 로봇 스페이스 미라 MIRA라는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지상에서 의사가 원격 조종해서 이제 그러니까 인체 수술은 아니고요. 이제 고무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뭐 절단하고 하는 그런 게 모의 수술 시험을 했는데 네. 회사 쪽 얘기는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한 단계 또 다른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단계로, 이게 뭐 네. 그야말로 이제 수술의 어떤 그렇죠. 새로운 이제 그 장을 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게 가장 어려웠느냐 이렇게 이제 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통제센터하고 우주정거장 사이가 이제 워낙 거리가 머니까요. 그렇죠. 그 시차가 조금 존재한 모양입니다. 0.85초 정도. 그 시차가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수술의 미래가 바뀔 거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화성 탐사 같이 아주 장기간 그 우주 체류할 때 필요한 이제 그 우주 수술
그때 이제 뭐 우주인들이 무슨 아플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원격 수술할 수 있는 그 장이 열렸다. 그리고 또 이제 지구상에서도 오지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뭐 장이 열렸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네. 이 거리상의 어떤 그런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시차가 존재를 해서 그렇죠. 빛이 가는 네. 그 이제 소리가 가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군요. 자, 원격 수술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